자, 반갑습니다. 배우 이순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목소리로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거 드라마 아닙니다.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게 다가와 주십시오. 고요한 밤 혹은 한가한 오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오래된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미뤄왔던 그 질문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습니까? 이 질문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들여다보기 힘든 깊은 곳을 건드리는 아프면서도 정말 필요한 물음이지요. 자식을 위해. 그 작은 몸뚱아리를 내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각오. 내 생보다 내 생이 소중하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들. 가족을 위해 아침마다 나가는 길이 고단했어도 저녁에 돌아와 보는 식구들의 밥상과 웃음이 전부였던 그 세월. 회사를 위해 혹은 소속된 어떤 단체를 위해 자신의 이름보다 회사 명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 오랜 시간들, 30년, 40년 어느덧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우리의 등을 구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게는 사랑이었을 수도 책임이었을 수도 또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던 삶의 당연한 방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친구요, 여기서 한번 멈춰서야 합니다. 고개를 들고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참고 버티며 살아온 그 나라는 사람. 이제는 정말 그 나를 위해 살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의 손에 한 통의 편지가 들어왔습니다. 67세 김성철님이라는 분께서 보내주신 긴 편지였어요. 그 글을 읽는 내내 저희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도 막을 수 없었고요. 그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노후 자금을 모으느라 제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길을 걷다가 지나치는 고급 레스토랑 창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 돈이 자식들의 학비로 또는 미래의 병원비로 더 필요할 것 같아 그저 지나쳤습니다. 꿈에 그리던 제주도 바다도 설악산의 단풍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지만 다음 기회에 하다가 그 다음이 영원히 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하얀 천장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대체 왜 이렇게 살았을까?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이 조금씩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돈으로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은 이제 이 몸이, 이 기력이 따라주지 않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나이 들어서는 몸이 안 돼서 못하고 도대체 언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에리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렸습니다. 동시에 저 자신의 과거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꽤 오랫동안 비슷한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이 밀려왔어요. 여러분도 이런 후회,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을 남기고 싶지 않으시겠죠.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도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김성철님의 편지와 함께 우리에게 던져진 이 커다란 질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일본의 노인 정신과 전문의이신 와다 히데키 선생의 책 60세의 마인드셋을 읽으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책을 바탕으로 나이 들면서도 멋지게 행복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60세가 넘으면 가차없이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 우리 함께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그리고 가장 빛나는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점에 서 계신 분들도 그 점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모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아주 진부하지만 그래서 더욱 무겁고 확실한 그 진리를요.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아무리 쌓아두고 붙잡고 아끼고 싶어도 우리가 최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요,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그 빈손으로 가는 길, 그 죽음에 이르는 여정은 두 갈래로 나뉜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이요. 하나는 평생을 돌아보며 참으로 만족스럽게 잘 살았구나라는 미소를 띠고 조용히 혹은 담담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길. 다른 하나는 가슴 한가득 채워지지 않은 미련과 깊은 후회로 가득 차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아야 하는 길.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쌓여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셨죠. 그분이 전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가장 깊이 후회하는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고도 동시에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첫 번째 후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위해 사느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 이 말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평생을 자식의, 배우자의, 부모의, 회사의 기대와 필요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 자체를 잊어버렸거나 혹은 질문은 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했죠. 그렇게 인생의 주도권을, 나의 의지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배우로서 저도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연기보다 해야 하는 연기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순간마다 내 안에 작은 목소리를 무시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이렇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의 대상이 일에만 너무 치우쳤을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아이의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그날,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하는데 회의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던 그 오후,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 그 빈자리를 돌아볼 때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세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 간단한 말들이 우리의 입안에서 얼마나 굳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혹은 분노와 상처, 실망을 건강하게 표출하지 못하고 속에서 삭혀 결국 관계를 병들게 만들기도 했죠. 진정한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때 그렇게 말할 걸 하는 후에는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선 아직 기회가 있지만 떠나간 사람을 대할 때는 영원한 상처로 남습니다. 네 번째,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 나이가 들수록 가족 이상으로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는 것은 때로는 오랜 친구입니다. 같은 시대를 호흡하고 비슷한 기억을 공유하는 그 존재.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 먼 거리라는 이유, 혹은 그저 게으름으로 인해 그 관계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을 때의 후회입니다.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서 술 한잔 했어야 했는데 라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마도 모든 것을 관통하는 후회이지 싶습니다.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 행복은 수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임을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아침 햇살을 선택하지 않고 작은 성취를 기뻐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선택하지 않은 것. 우리는 늘 부족함과 불만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무수한 순간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놓쳐버린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 다섯 가지 후회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후회들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이자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60세부터는 과감한 마인드 리셋이 절실합니다. 머릿속의 운영 체제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씩 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로 바꿔야 할 그 첫 번째 변화부터 마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세요. 이 말은 참 쉽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 이 말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문을 허물어야 할 만큼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라는 말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통장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안정이고 미래에 대한 대비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는 잣대이기도 했죠. 하지만 와다 선생은 아니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수많은 분들은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돈은 쓸 때 가치가 있다. 고요. 이것은 낭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모아둔 돈을 쓰고 싶어도 정작 쓸 힘과 기회가 사라지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예고편 없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원본 대본에 나온 75세 박영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저는 이분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동네 구석에서 작은 잡화점이나 문방구를 운영하셨을 거예요. 새벽부터 문을 열고 까만 밤까지 그 작은 카운터를 지키셨겠지요. 점심은 컵라면으로, 저녁도 간단히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셨을 겁니다. 그 모든 고된 삶의 목적은 오로지 자식들이었습니다. 등록금, 결혼자금, 집장만, 돈, 자식들의 미래가 바로 자신의 미래였던 거죠.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한 후에도 그분의 삶의 패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끼는 습관은 이제 몸에 배어버려서 자신을 위한 작은 지출조도 죄책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걸 사면 자식들 밥 한 끼 값인데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그 마음. 그렇게 모은 돈은 통장에서 잠자고 있었고 그분의 일상은 변함없이 컵라면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다 73세 뇌경색으로 쓰러지십니다. 병원 침대에서 아마도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통장 잔고가 생각나셨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 즐기지 못한 수많은 순간들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정작 하고 싶었던 일들은 이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제가 바보였나 봐요. 이 한마디에는 평생의 자기 부정과 깊은 슬픔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저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돈은 도구입니다. 통장에 모셔두는 성물이 아니라 지갑에 넣고 다니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써야 하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맛있는 음식 한 끼, 배우고 싶었던 악기 한 개,
가보고 싶었던 근처 아들이 그런 것들에 쓰는 돈이야말로 통장의 숫자를 행복이라는 실질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주문입니다. 써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자식을 위해 모은 돈이 결국 최후에는 자식들 간의 불화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유산을 둘러싼 가족의 비극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행복하게 품격 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말이죠. 두 번째 변화는 첫 번째와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식으로부터 독립하세요. 독립이라는 말이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너는 너의 인생을, 나는 나의 인생을 살자. 는 선을 분명히 긋는 태도입니다. 68세 최영희님의 사연이 좋은 예입니다. 다 큰 자식들, 어쩌면 손주들까지도 그분의 삶의 중심이었을 거예요. 자식들의 주택 자금을 도와주고 손주의 학원비를 대주고 명절이면 모든 것을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 과정에서 노후를 위해 마련해둔 자금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분의 꿈과 시간은 온전히 자식들의 삶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계기로든 용기를 내어 선언합니다.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겠다라고요. 이 선언이 가져온 변화는 놀랍습니다. 자식들은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스스로의 삶을 더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항상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안도감과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족 관계의 선순환이 아닐까요? 부모가 마음을 바꿔야 자식도 자립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은 결코 거액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인생을 즐기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니 늙어가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평생 가는 힘과 위안을 주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으로 닿는 문제입니다. 건강에 대한 강박을 버리세요. 한국인들은 건강에 대해 참으로 민감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불안해합니다. 물론 건강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의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기능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비관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60대, 70대의 몸을 20대의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이자 스트레스의 근원입니다. 72세 이정희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각종 수치 관리에 민감하셨고 그 결과 하루에 15가지가 넘는 다양한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혈압약, 혈당약, 콜레스테롤약, 위장약, 관절염약. 하지만 정작 그분은 약을 먹는 것 자체에 지쳐 있었고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다 먹어야 한다는 부담에 눌려 살고 계셨죠. 하지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 몇 가지를 용기 내어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주치의와의 상담하에 말이죠. 그 결과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도 경고하는 다약제 복용의 함정입니다. 각각의 약은 특정 증상을 치료하지만 여러 약이 상호작용하며 오히려 전반적인 기력을 떨어뜨리고 부작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60대부터는 병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 삶의 질을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전략이 필요해요. 검사 결과 수치에 일희일비하며 하루를 망치지 마십시오. 대신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 기분이 좀 어떠니?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겠니? 머리는 맑은가? 그 지표가 더 중요합니다. 과도한 약물과 검사에 매달리기보다 긍정적인 마음과 적절한 움직임, 그리고 좋은 관계가 주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한 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에 대한 생각, 자식과의 관계, 건강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결국 나라는 사람이 홀로 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자주 가는 집 근처 카페에 늘 마음에 두고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노신사이신데요. 단정한 카디건에 책 한 권을 들고 항상 창가에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으십니다. 때로는 창밖을 보시며 생각에 잠기시기도 하고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시기도 하죠.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용기를 내어 그분께 다가가 인사를 드리고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혼자 오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그분은 책에서 눈을 떼시며 아주 잔잔하고 단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셨죠. 외로움은 괴롭지만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고독을 즐기느라 지루할 틈이 없네요. 그 순간 저는 마치 광활한 평야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대답에는 수십 년의 인생을 걸쳐 다져진 자기 확신과 내적 풍요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 론릿은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채워지길 갈망합니다. 하지만 고독 솔리든 스스로와의 만남을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줄 아는 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자신만의 취미 세계를 깊게 파고드는 것. 젊을 때는 뭐든 쉽게 넓게 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를 깊이 있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정원 가꾸기, 수채화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천문 관측,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만의 비밀의 정원이 되어 고독의 시간을 오아시스로 만들어줄 거예요. 둘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용기를 내는 것. 고독을 즐긴다는 것이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경쾌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관 강좌에 가보세요. 동호회에 가입해 보세요. 새로운 얼굴과의 대화는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세상이 여전히 넓고 다채롭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 아침에 내리는 빗방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고 책 한 페이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문장에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 순간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명상이자 행복의 기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이제 고령자, 거린저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분들은 행령자, 식린저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나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60세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의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배우자였으며 누군가의 부모였고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 모든 역할은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 위에 나라는 이름을 새기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인생의 캔버스를 채워나갈 차례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통장, 당신의 관계, 당신의 건강에 대한 생각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그 변화의 첫걸음이 당신을 행령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순재도 이 말을 하며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짐합니다. 아직도 배우로서 한 인간으로서 걸어갈 길이 남아있지만 그 길을 걸을 때 저는 이제 행령자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여유롭게 자신 있게 그리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여러분의 인생 2막 아니 진정한 주인공으로서의 1막이 풍요롭고 빛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 2막 아니 이제는 3막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맑고 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곳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화려함 대신 실용성과 공동체를 값비싼 뷰 대신 따뜻한 한마디를 선물해 줄 곳입니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한 끼의 점심, 한 번의 건강 체조, 한 사람의 친구가 수억 원짜리 전망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절대적으로 신경 쓰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승강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발이 되고 자유가 되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한번 고장 났을 때를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집이 얼마나 높고 위험한 감옥이 될 수 있는지를요. 3층에서 5층 사이 적당한 높이와 튼튼한 계단도 함께 고려하세요. 우리의 다리는 여전히 땅을 딛고 서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이, 고독이 가장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커뮤니티가 있는 아파트나 주거지를 찾으십시오. 동아리가 활발한 단지, 공동정원이 있는 곳,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풍부한 동네를 찾아다니세요. 그것들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른 이의 귀에 닿고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이의 눈에 띄게 해주는 생존 전략입니다. 1인 가구의 시대, 혼자 사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롭게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복지관의 합창단, 도서관의 독서 모임, 동네 산악회,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안면만 익힌 이웃까지 그 모든 관계의 실타래가 모여 우리를 떠받쳐주는 그물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혹은 단순히 며칠 연속으로 문을 열지 않았을 때 누가 문을 두드려 줄 것인가? 그 답을 준비하는 것이 수많은 노후 대책 책자를 읽는 것보다 훨씬 실질적인 대비책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전환해 보십시오. 집을 단순히 재테크의 수단, 자산 가치를 불리는 도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그 가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집은 그 무엇보다도 삶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은 인생을 펼쳐나갈 무대를 고르고 계십니다. 그 무대가 좁아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여러분 단 한 사람이니까요. 그 무대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연기할 이야기, 즉 여러분의 일상이 진정한 빛을 발할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무대가 여러분을 지지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편안히 멈춰 설 수 있는가? 그리고 때로는 그 무대 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집은 추억의 저장소이자 현재의 평안함이며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집은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곳에 무엇을 두고 어떻게 생활하고 누를 초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집의 평수나 마감재를 고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인생 장면을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채워나갈 것인가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 배경이 좁더라도 따뜻한 정이 스며들고 조용하더라도 외롭지 않으며 비록 간소하더라도 모든 것이 내 손길이 닿는 곳에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명당입니다. 당장 이사갈 생각이 없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살고 싶은 노년의 풍경을 그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아침에 어떤 커피잔으로 차를 마시고 낮에는 어디를 산책하며 저녁에는 어떤 창문으로 해지는 걸 바라볼 것인지 그 그림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삶의 흔들림은 덜해집니다. 목표가 뚜렷한 배는 풍랑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일막은 빛나고 때로는 힘겹고 아름다운 장면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 막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고 평안하며 지혜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것이 황금빛 노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이순재는 아직도 배우로서 한 인간으로서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제게도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제 무대, 제 집을 더욱 소중히 가꾸며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연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